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최순실 사태 언급하면서 AI도 같이 많이 거론했죠? 네. 알파고가 활약하는 최첨단 시대에 한국은 아직도 주술 시대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요.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전 세계가 얼마나 AI 기술에서 앞서가는지를 엿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어디서 열렸냐면요. 연세대에서 열렸어요. 네. 연세대에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21세기 컴퓨팅 컨퍼런스 뭐 이런 걸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진짜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오늘부터는 날이 좀 풀려서. 그러니까요. 강당이 꽉 찼어. 아무튼 오늘 행사는요. 주제가 이거예요. 인간과 AI가 공진화하는 시대. 공진화는 예전에 박 PD가 한번 설명해 주셨었죠. 제가 아는 아가씨 이름이 공진아였어요. 그거 말고 아재 개그 말고 공진화. 이게 뭐 같이 진화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과 꿀벌이 같이 진화하듯이 인간과 AI도 같이 진화한다. 공이 이게 함께 공짜. 그래서 인간과 AI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화한다. 뭐 이런 얘기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날 컨퍼런스에는요. MS 연구소 소속 AI 전문가 그리고 해외 석학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와서요. 여러 가지 자신들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현재 AI가 얼마나 발전돼 있는지 또 인간과 진짜 공존이 가능한지 뭐 이런 얘기들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일단 저는 피터리 MS 연구소 부사장님의 기조연설 들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I는 모두를 위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나아가야 하고 AI 기술로 가능해지는 차세대 혁신과 성장 동력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으로 AI 연구를 설정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피터리 부사장님이 제가 듣기로는 MS 안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실력자다. 맞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듣기에는 넘버 2로 들었잖아. 네. 아무튼 피터리 부사장님은요 한국 분이세요.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진 못하시는데 오늘 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두 분 다 연세대 출신이다. 그래서 자기가 연세대에 와서 강연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기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한국계 출신이 MS의 넘버 2다. 그렇죠.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또 샤오엔혼 MS 아시아 소장님도 네. 한국 기자들 대상으로 AI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몇몇 분야에서 AI 수준은 인간 수준을 벌써 넘어섰지만 공감, 창조력, 가치 판단 등의 영역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미래 사회에서 AI 기술과 인간 고유의 영역이 함께 발전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공진화 아니에요. 주술도 인간 고유의 영역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그걸 빠뜨리셨네. 예. 아무튼 이 행사는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4일, 5일 연세대에서 계속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국내 내노라하는 대학과 도쿄대, 중국과학기술원, 멜버른대 뭐 이런 해외 대학에서도요 여러 연구자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낙성대에서도 합니까? 낙성대에서는 안 하겠죠. 예. 내노라 하는 대학이라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 행사는요 아쉽게도 미리 신청한 사람들만 참석할 수가 있대요. 벌써 참가 신청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소개해놓고 약 올리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제브리핑 애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또 하나의 자리를 마련했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S 김영욱 부장님. 예. 김영욱 부장님이 나오기로 하셨어요. 왜 나오시냐?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컨퍼런스 오늘, 내일, 모레 나왔던 내용들을요 다 총 집약을 해서 엑기스만 알아듣기 쉽게 저희 경제브리핑 애청자들한테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3일치를 30분에 다 담아내시겠다? 그렇죠. 압축 요약. 예.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11일 날 방송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애청 부탁드릴게요.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최고의 도구일까요? 하지만 브레인스토밍 이후 실제 구현된 아이디어는 얼마나 되나요? 쌈박한 아이디어들은 쓰레기통이 직행했을 겁니다. 단 5일 만에 기획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실리콘밸리 최신 솔루션 스프린트. 우버, 에어비앤비에서 검증된 스프린트의 효과. 지금 서점에서 아이디어를 더 빨리 테스트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도서출판 김영사.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오늘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실제로 내놨네요. 안 내놔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가 가열된 주택 청약 시장의 열기를 잡기 위해서 청약 순위 및 재당첨 기회를 조정하는 한편 과도한 투자 수요에 고삐를 채우겠다. 오늘 내놓은 대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대요. 아유, 어수선한 와중에 그래도 뭔가를 발표를 하긴 했네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요, 오늘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면 우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서울, 경기, 부산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 선정해가지고요 1순위 청약 요건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대요. 이에 따라 아까 얘기 드렸던 이들 해당 지역에서는요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대 있거나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유, 근데 놀랍네요. 여태까진 그럼 제외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당연히 제외가 됐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안 돼 있었군요. 다 풀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줬다가 다시 고삐를 채우겠다는 얘기인 거죠. 또 청약 재당첨 제한 대상 요건도요 확대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들도요 당첨대한 주택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1월 중순, 그러니까 이달 중순이죠. 이때까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완료하고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1순위 또 재당첨 제한 강화 방안을 적용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네. 이건 한마디로 뭐겠어요? 앞으로만 하겠다. 소급 적용은 안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데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발표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을 달아놨네요. 최순실이 이미 부동산을 다 처분해서 뒷북 정책 내놓은 게 아닌가. 진짜 이런 의심이 가죠. 아니, 한국 오자마자 간 곳이 은행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벌써 다 처분했겠지. 다음 소식입니다. 앞으로 100만 원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진단서와 같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원본을 안 내도 된대. 아니 그럼 뭘 내야 돼요? 사본을 내도 된다고 합니다. 오호. 이거는 되게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보험금 청구 서류 사본 인정 기준이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3일 이런 내용의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본 인정 기준을 올린 건요, 진단서 발급 비용과 같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 5만에서 20만 원, 일반 진단서 만원에서 2만 원, 입퇴원 확인서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발급 비용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3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원본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보험사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당연히 진단서도 여러 장을 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진단서 발급비 내다 보면 보험사에서 받는 돈보다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예. 입퇴원 확인서야 뭐 1,000원, 2,000원이니까 큰 부담이 없다 해도 상해 진단서가 5만 원에서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만 원 넘는 보험금 챙겨 먹으려고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나왔던 거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하게 이중 서류를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된다고 합니다. 통장 사본이 대표적인데요.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수익자의 사전 등록 계좌나 입출금 내역이 있는 계좌, 그러니까 본인 계좌만 확인이 되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저는 뭐 이런 대책 좋긴 좋은데 좀 더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제일 좋은 게 영수증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모든 병원이랑 다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로. 그쵸? 아니 이런 진단서 굳이 서류로 내지 않고 다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병원비도 대부분 카드로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카드 내역 보면 바로 나올 텐데 왜 이 같은 짓을 하고 있겠어요? 보험사들이 보험금 주기 싫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귀찮게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병원에서 이거 얼마나 짭짤합니까?
박 PD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3분의 1이면 얼마라는 거예요? 애들이나 어르신들 빼면 한 500만에서 1000만? 그 정도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숫자가요 640만 명을 돌파했대요. 그럼 얼추 맞았네? 얼추 맞았죠. 이거 주관식 맞추기 힘든데 또 맞췄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맞춰. 이게 답 짜고 치는 고수톱이라 그렇죠. 통계청이 오늘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이런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요. 올 8월 기준으로요. 임금 근로자가 1962만여 명 이 정도 된대요. 네. 이게 1년 전보다는 31만 5천 명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이 중에 정규직 근로자 숫자 봤더니만 1318만여 명. 그래서 1년 전보다 14만 2천여 명 정도 증가했대요. 그런데 비정규직 숫자는요 644만 4천여 명. 그래서 늘어난 숫자를 보니까 정규직 늘어난 것보다 더 많아. 17만 3천 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와, 명수도 많고 비율도 많고. 따라서 임금 근로자 중에 비정규 근로자 비중이요 32.8%.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가 뭘까? 통계청은 이렇게 설명하네요.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만 248만 3천여 명. 1년 전보다 무려 24만 7천여 명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정부에서 고용 유연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시간제 근로자를 대폭 채용했잖아. 네. 또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겠다 이러면서 시간제 근로를 장려했잖아요. 이러니까 시간제 근로자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죠. 고용 유연성 그리고 경단녀를 막겠다. 이거는 사실 통계청을 도와주기 위한 꼼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무튼 문제는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최근 3개월 월 평균 임금 이 자료를 봤더니 149만 4천 원. 그러니까 1년 전보다는 2만 7천 원 겨우 늘어났대요. 그런데 이게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를 봤더니만 놀라워요. 정규직 근로자는 279만 5천 원이거든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에서는 고용 유연성 이런 경단녀 줄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갖다 붙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폭 늘려놓은 거죠. 이 임금도 새 전일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금 떼면 진짜 남는 거 없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임금만 이렇게 격차가 커진 게 문제가 아니라 복지 수준 격차는 더 심각하대요. 뭔 얘기냐면요. 퇴직급여를 받는 비정규 근로자는요. 몇 퍼센트 되냐면 40.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시간의 수당 야근이나 이런 거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4.4%. 돈도 못 받고 야근하는 비정규직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에 비해 정규직은요. 퇴직급여 85.5%, 시간의 수당 58.4%.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또 상여금에서도 차이가 나요. 상여금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는요. 38.2%로요. 1년 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게 아니라 하락해버렸어요. 0.8%포인트나. 또 유급휴일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이라도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0.5%포인트가 줄어들어서요. 31.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창조경제 하겠다고 했잖아요. 비정규직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찜질팩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도 요즘 어깨 아파서 가끔 쓰는데. 예. 그리고 겨울이 오면 어르신들도 많이 쓰시고 특히 출산을 하고 난 여성분들도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팩에 환경 호르몬으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이 됐는데 문제는 400배라는 거야. 기준치에. 아니 4배도 아니고 400배예요? 400배, 40배도 아니고. 어이구 이거 어떻게 해? 아니 우리나라는 뭘 하면 이렇게 꼭 안 좋은 쪽으로는 스케일이 엄청 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야, 대단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요.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 9개, 그러니까 절반이죠?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의 액체가 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니 내부의 액체가 새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몸으로 흡수하라는 얘기인가요? 보통 이 팩은
PVC 고무로 된 용기에 물 같은 액체를 넣은 뒤에 온도를 높여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9개 중 8개는 모두 PVC 재질의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 핵실프탈산 이게 검출이 됐는데 허용치의 최대 400배까지 나왔다는 거고요. 이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입니다. 어이고.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8개 중에 3개에서는요. 뼛속의 칼슘, 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독성이 아주 강한 중금속이죠. 카드뮴. 이 카드뮴도요. 기준치보다 12배나 더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임산부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임산부들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짜증나는 거는 얘들이 보면요. 보통은 무독성이라고 마크가 찍혀 있대. 제가 쓰는 것도 그렇게 찍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독성이 아니었던 거죠. 아, 무독성이라고 찍혀 있는 것도 독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쓰는 것도 지금 찾아봐야 되겠네요. 이거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예,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www.ciss.go.kr입니다. CIS에 S를 하나 더 붙이면 됩니다. 저도 당장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박 PD는 스마트폰 월 기본료로 얼마씩 내시죠? 저는 599 쓰고 있습니다. 599. 예. 그러면 59,900원에 부가세 별도. 그렇죠. 그런데 그 기본료가 제로가 된다. 그러니까 빵원이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기쁘죠? 이 빵원을 실현시킨 업체들이 있대요. 진짜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난리가 났었었죠. 알뜰폰 업체들 중에 기본료를 제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대박이 난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대신에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용 시간도 정해져 있고 데이터 사용량도 좀 적긴 하죠. 근데 어르신들이나 이거 많이 안 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에 가입한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 요금제가 인기를 그렇게 오래 끌고 가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단말기 수급이 안 돼서. 단말기 수급이 안 돼가지고 이 요금제가 흐지부지 되고 있었는데 오늘 한겨레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또다시 이 제로 요금제에 도전하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업체 이름은요 NX텔레콤이요 월 기본료 아까 얘기처럼 제로 무료 데이터 통화 100메가도 무료예요. 이거를 주는 요금제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대요. NX텔레콤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2년 약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월 기본료가 없고 무료 데이터 통화 100메가를 주는 요금제 이름은 LTE 데이터 100메가 이런 요금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20일부터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요금제 가입자가 음성통화를 하게 되면 초당 1.8원, 데이터를 100메가 이상 사용하게 되면 1메가당 22.5원씩의 요금을 추가하면 된대요. 근데 업체 관계자는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모바일 길 안내 서비스 있죠. 내비게이션 그리고 많이 쓰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이런 추가 통화료 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정말요? 티맵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꽤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저도 티맵 말고 내비게이션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지도나 이런 걸 다 내려받아 놓고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미리 받아놓고. 그렇죠. 이게 실시간 지도를 하게 되면 이걸로 안 되고요. 미리 받아놓고 쓰게 되면. 또 NX텔레콤은요 이 요금제 말고도 다른 요금제도 내놨는데 2년 약정 기준으로요 월 기본료 3,300원 이러면 데이터 통화 300메가 기본 제공하는 이런 요금제도 내놨다고 합니다. 또 5,500원을 내면 데이터 통화 500메가 기본 제공 그리고 KT의 와이파이도 무료 제공 이렇게 된대요. 이런 요금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죠? 저 같은 사람한테는 잘 맞겠네요. 전화를 주로 받는 용도로 쓰는 사람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NX텔레콤은요 월 기본료 없이 무료 음성통화 50분을 주는 요금제를 내놔가지고 대박을 쳤었거든요. 가입 신청이 세도에서요 판매하는 우체국마다 긴 줄까지 세워가지고 그때 막 사진도 많이 나고 했었대요.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아까 얘기대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체국 판매를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요금제도 계속 판매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제가 나왔었을 때 이 통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죽자는 짓이냐 엄청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음.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전한 바에 따르면요, NX텔레콤이 아까 얘기 드렸던 제로 요금제 이 월 평균 가입자당 매출이요 얼마가 나왔는 줄 아세요? 4,000원이 나왔다는 거야. 공짜로 줬는데 가입자당 매출이 월 4,000원. 수익이 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걸 보면 뭐가 증명되겠습니까? 이 통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이걸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팔아도 4,000원이 나오는데 통신 3사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요, 뭐 통화 많이 안 쓰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NX텔레콤이 20일부터 출시하는 요금제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 PD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아, 저는 근데 야구를 많이 봐서요.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신용 그랜저 불편한 진실 네.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2일부터 사전 계약을 받았는데 오늘 현대자동차가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하루 만에 계약 건수가 15,973대. 이는 국내 사전 계약 차종 역대 최고다. 아니 현대차 직원들 다 동원했나? 왜 이렇게 많이 팔렸대요? 현대차가 사전 계약 종전 최고 기록은요. 2009년 YF 소나타래요. 얘는 하루에 1,827대. 근데 제 기억으로 YF 소나타는 이전 세대인 NF, EF에 비해서 판매가 저조했거든요? 아니 사전 계약 첫날 이렇게 많이 팔렸는데 실제 판매는 오히려 저조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요번 신형 그랜저도 똑같이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얘들이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사전 계약, 이거 알 것 같기도 한데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보기도 전에 약간의 계약금을 걸고 찜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니 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계약금만 내는 거군요? 약간 그러면 약간이면 어느 정도 내는 거예요? 10만 원입니다. 에? 그러니까 차값이 얼만데? 그러니까요. 그랜저는 제일 싼 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3천만 원이 조금 넘는다. 근데 계약금이 10만 원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취소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기존의 계약과는 달리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위약금 안 물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를 현대차는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당연히 홍보 전략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맞겠네요. 직원들 친인척 다 동원해서 야 10만 원씩만 냈다가 다시 받아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살짝 한번 해볼게요. 하루 만에 15,000대, 역대 사전계약 최초, 이런 식으로 인터넷, 종이, 방송, 막 언론에 흘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은 저 차가 인기가 많구나, 요즘 대세인계비요?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란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현대차 임직원을 조사를 해봤더니 7만 명이 조금 안 된대. 그러면 전체 직원 가운데 20%만 자가 발전을 해도 이 수치가 되는 거야. 그러겠네요. 자신이 몸담은 회사의 물건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거나 또는 친인척에게 영업을 한 경험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저희도 실은 신문사 처음 들어갔었을 때 신문을 팔아야 됐잖아. 그쵸. 네? 친인척 다 동원했어요. 그게 한두 부 팔아서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로 그거 할 때마다 진짜 머리에 쥐가 나요. 너무나 창피하고.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 100부 정도 팔면은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냉장고를 주더라고.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는 해외여행 보내주던데.
그 해외여행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아마 광고랑 바탕 걸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요, 그런 경우에 어쨌거나 내가 사든 친인척이 사든 돈이 나가잖아.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심지어 이 10만 원 냈던 걸 다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없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렸던 신문 판매할 때도 보통 그러거든요. 1년 계약인데 2달만 봐줘. 네. 2달 후에는 그냥 끊어도 아무 상관없어. 보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 봐달라고 선배건 후배건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이거를 지금도 그 신용카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써먹잖아요. 석 달만 쓰시고요. 폐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이 현대차 사전 계약은 2달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중에 없던 일로 해도 그만입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히네요. 근데 사실 이 그랜저 사전 계약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이게 설마 불편한 진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불편한데요? 아, 불편한가요? 그럼요. 더 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전에 일단 현재 상황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준 대형이잖아. 그랜저는 이 분야 1위는요 기아차 K7이거든요. 아하. 얘가 가격이 3,010만 원에서 3,920만 원이에요. 얼핏 보면 신형 그랜저와 비슷합니다. 근데 쓸만한 옵션이 들어간 트림이 따로 있잖아. 또 항상 보면 그랜저가 대략 300만 원이 비싸더라고. 10월 현대차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요 판매가 30%나 줄었어요. 와, 3분의 1 토막. 현대차처럼 볼륨이 엄청나게 큰 회사에서 이 정도로 수치가 하락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판매가 줄었다 이거보다는 폭락을 했다 이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도 그랜저 가격을 이렇게 팔리는 모델로만 봤을 때 300만 원을 더 비싸게 받는다? 현대차가 매우 급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주목할 부분이 또 있어요. 이 신형 그랜저에 대한 관심이 큰 친현대차 고객도 없진 않거든요. 근데 이들도 지금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호. 그랜저 IG 공식 동호회가 벌써 있더라고. 그런 동호회도 있어요? 클럽 IG예요. 이야. 근데 이 회원들이 예상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되니까 당황하셨어요? 이러고 있으라고. 보이스피싱 당한 거예요? 얘 옵션질이 그래도 이번에는 줄었거니 예상을 했는데 재현이 됐다는 점 여기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가솔린 2.4 모델이요 풀 옵션으로 꾸며봤더니 4천만 원이 넘네? 오이? 이거 좀만 더 보태면은 제네시스를 살 수가 있죠. 최후의 보루일 수가 있는 이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현대차가 안쓰럽습니다. 현대차를 더욱 안쓰럽게 하는 불편한 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자랑질을 마구하는 이번 신형 그랜저가 북미 시장에는 당분간 시판되지 않습니다. 오이? 이건 왜 그래요?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그것도 현대차의 사실상 플래그십 모델인 그랜저를 팔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북미와 함께 유럽, 호주에도 당분간 시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미, 유럽, 호주의 공통점을 알면 답이 대충 나오는 것 같아요. 이들 국가는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관련 규정이 엄격합니다. 현대차가 심심하면 북미 소비자에게 리콜 플러스 보상금 플러스 렌터카 비용 다 물어주잖아. 이것만 봐도 한국의 규정이 얼마나 느슨한지 잘 알 수 있죠. 이번에 소나타 것만 해도 북미에는 리콜 플러스 보상금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냥 보증기간만 늘려줄게 여기까지였잖아. 그만큼 느슨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대차는 현재 방금 말씀드린 세타2 엔진 결함 논란에 휩싸여 있거든요. 북미에서는 이 문제로 지금
고객과의 약속을 했고 한국에서는 보증기간만 연장해주는 것으로 대체를 했는데 디젤 엔진 중에서도요 R 엔진이 있거든요. 얘도 엔진 오일이 차를 몰면 몰수록 늘어나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었죠. 결국 자동차의 핵심이라는 엔진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오호. 근데 신형 그랜저에 들어간 엔진이 놀랍게도 바로 세타2 엔진입니다. 물론 3.0 모델에는 람다 엔진이 들어가는데 이 엔진 역시 GDI 방식이에요. 오, GDI 방식은 뭔가요? GDI는요, Gasoline Direct Injection. 이거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을 실린더에 직접 분사한다. 그래서 직분사 엔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디젤 엔진과 같은 방식이에요. 아하. 근데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 GDI에 대한 기술적 개념, 장단점 이거를 설명을 하면은 너무 늘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만 이 GDI를 처음 개발한 곳이 바로 일본의 미쓰비시입니다. 근데 이 미쓰비시가요, 이 엔진을 현재는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야. 오이? 개발한 곳에서도? 왜 포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겠죠. 그 이유 그리고 GDI의 기술적 개념 요거를 다음에 시간 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현대차의 세타2든 람다든 이 GDI 엔진에 어떤 결함이 있을 수가 있고 여전히 이 결함을 완벽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미, 유럽, 호주에는 수출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한국과 같은 날 이들 시장에 출시를 했다.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리콜 보상금을 또 마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덜나겠지? 물론 현대차 측은 GDI 엔진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해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갤로트 7 바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건을 만든 기업에서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에서도 GDI 엔진 탑재를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런 고민, 걱정 없이 이번 신형 그랜저에도 그대로 때려 박았다는 거지. 북미, 유럽, 호주에서만 재검토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도. 국내 소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베타 테스트를 돈 주고 한다. 그러니까 돈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루타냐? 아이고, 이런 얘기 나올만 하네요. 불편한 진실이 또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를 북미, 유럽, 호주에 만약에 수출을 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차로 변신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대차 미국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해외 주요 시장에서 현대차의 플래그십 모델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국 시장의 선호도를 반영한 미국 전용 모델을 고려 중이다. 미국 전용 모델을 고려 중이래. 한국에서 팔리는 걸 그대로 갖다가 쓰는 게 아니라 미국 전용 모델을 고려 중이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완벽한 GDI 엔진을 달거나 또는 GDI가 아닌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내놓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랜저를 기존 아제라, 이건 북미 모델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아반떼가 북미에서는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북미에서는 아제라로 나가는데 아예 제네시스의 엔트리 모델로 탈바꿈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현대차는 이전에도 북미 시장에서는 뜸들이기 전략을 사용했어요. 한국에서 먼저 월드 프리미어 그리고 월드 프리미어 양산까지 한 다음에 최소 6개월 뒤에 수출을 했단 말이죠. 그 의도는 당연히 짐작이 되시죠? 그렇군요. 근데 이 와중에 이 짓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내수차별 이 이슈로 시끄럽잖아. 그렇죠. 근데 대놓고 해외 모델은 현지에 맞는 최적화 과정을 거친 뒤에 판매한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지화 이거는 어디까지나 안전, 성능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사소한 것들을 각 나라의 사정에 맞게 살짝 수정하는 것을 뜻하잖아. 그렇죠. 근데 현대차는 그게 아니잖아. 지금
사소한 수준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을 다 뜯어 고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차의 가장 핵심인 엔진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거는 진짜 현지화라고 얘기하기는 힘든데요. 현대차의 이번 결정이 저는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아. 어이, 어떡해요? 거의 모든 고객을 등 돌리게 만드는. 이야, 이건 진짜 묘수인데?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페이스북 지인한테 너무나 충격적인 글을 공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경제브리핑 애청자분들에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내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했고 또한 청렴했대요. 여자와의 스캔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담배와 술은 아주 멀리했고요. 고기도 자주 먹지 않았대. 예술을 아주 사랑했던 사람이고요. 최초로 동물보호법이다, 이런 것까지 제정한 정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추천되기도 했대요. 직접 받지 못했지만 후보로는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꺼내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는 국민과 결혼했다. 이 얘기를 수십 번 했던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답은요. 예. 놀랍게도 히틀러.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예요. 하이트 히틀러? 맞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태인을 수백만 명 학살한 진짜 가장 악랄한 악당,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아니 근데 노벨 평화상 후보에도 추천됐다. 허허. 너무나 놀랍죠? 진짜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편으로는 의외로 괜찮은 인물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동아 사이언스에서 분석해놓은 기사가 있어요. 일단 히틀러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 사이언스에서 전한 내용을 보니까요, 히틀러는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때 당시 나이가 25살이었는데 자원 입대했대요. 네. 진짜 국가를 사랑한 거야. 애국심이 딱 발휘가 돼서 자원 입대를 해가지고 전투에 나섰는데 입대 4년 후에 한 전투에서 영국 화학가스 공격에 당했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물렸다는 거죠. 시력을 잠시 잃었다고 합니다. 후방 병원에 호송이 됐대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무슨 소식이냐? 자신이 사랑하던 조국 독일이 패전을 선언한 거야. 졌단 얘기인 거죠. 네. 그리고 자신이 존경에 맞지 않았던 황제가 외국으로 망명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히틀러는 큰 충격을 입었대요. 그리고 조금씩 나아지던 시력도 다시 나빠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력을 잃고 병원에서 쓰러져 있던 중에 히틀러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대요. 네. 무슨 체험을 했냐면 독일 국민의 구원자가 되리라, 이런 신의 계시를 들었다는 거야. 진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히틀러는 그 이후에 반유대주의, 이런 비정상적인 사이비 종교에 빠졌대요. 하긴 그러고 보니까 좀 생각이 나네요. 히틀러가 원래 화가 지망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저씨가 그린 그림들이 반응이 나쁘니까 아이씨 안 해 하고 군인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예술을 사랑한 사람이 네. 있잖아요. 아무튼 히틀러가
이런 정신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당도요, 내놓은 주요 강령이나 정책, 뭐 자신들의 방향 이런 게 모두 다 지금 분석해보면 진짜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국민들은, 독일 국민들은 이거에 열렬히 빠져들었어.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어제 설명드렸던 주술경제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소리만 요란하고 효과는 없지만 사람들이 다 현혹된 거야. 독일 국민들이 다 현혹된 거죠. 패전 처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졌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국가가요, 히틀러의 강력한 리더십에 휩싸이게 되면서 엄청난 국가적인 컬트 집단, 사교 집단이 돼버렸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는 더욱더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됐죠. 이후에 스스로 본색을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는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권력의 가학성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유대인 같은 약자를 괴롭혔다는 거죠. 히틀러는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위한 일, 내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이 더 원하는 일, 게다가 자연의 영원한 법칙을 따르는 일,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뭐 이런 일이라고 믿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는 독일 국민들 지배하고 그 다음에 유태인 학살하고 이게 합리적인 일이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도록 누구와 비슷하지 않나요? 아, 누군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저희 입으로 얘기하기는 참 뭐하지만 누구랑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딱 들더라고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술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동아사이언스에서 분석한 글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도 잘못하다가는 이런 히틀러가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들으시는 애청자분들이 연대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히틀러의 등장은 반드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히틀러가 다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코스염이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렵잖아. 아, 여성이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